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바로 결정전 조사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정전 조사명령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절차는 단순히 법적 절차 일부분만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 가정법원의 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러한 조사 절차, 재판 전의 결정전 조사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정전 조사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면 재판부에서는 결정전 조사명령을 낼 수 있는데요. 결정전 조사명령은 말 그대로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과 가정환경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결정전 조사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 가정법원 재판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재판의 과정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일단 재판을 가시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지연이 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우리 아이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크게 봐도 5분 정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우리 학생의 특성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이것을 대신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명령하는 것이 바로 결정전 조사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에서 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소년법원의 판단에서 굉장히 활용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전 조사를 단순히 그냥 가정환경조사 그냥 간단히 와서 몇 가지 물어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꼼꼼히 굉장히 철저하게 물어보고요. 조사 시간도 1시간 또는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조사를 하느냐? 우리 학생에게도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보호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에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보호자가 보는 이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고 피해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지금 현재 피해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전 조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법원에서 법원조사관 조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하는 조사,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이루어지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결정전 조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보호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할지 말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는 밖에서 결정전 조사를 했으니까 소년분류심사원 안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전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정전 조사에서 잘못된 태도라든지 잘못된 답변을 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와 결정전 조사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정전 조사 도대체 어떤 것을 묻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일단 결정전 조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학생에게도 묻고 보호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는 이때 뭘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묻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요. 그리고 아이의 답변, 보호자의 답변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가 돼요. 10페이지, 20페이지 형태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상세하게 적힌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날 놀려가지고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범죄, 이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굉장히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분께서 피해자 탓을 한다든지 저 피해자 아이에 대한 험담,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판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럼 대신 국가가 나서서 이 아이를 케어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곳이 소년복리심사원 또는 소년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들 묻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재범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명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재범을 할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절도 행위를 했다, 성범죄 행위를 했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잘못된 행동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아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제가 그때 실수를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춘기 학생들이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하고 굉장히 좀 창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의뢰인 학생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도 용기고 그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내가 사실 그거 진짜 잘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아이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가정보호원 처분을 좋게 받기 위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 환경을 생각보다 상세히 물어봅니다. 부모님 나이, 직업, 재산도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꼭 재산까지 물어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집에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있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네가 혼날 때는 어떻게 혼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지금 가정보호원에 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훈육을 할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가 성범죄로 가정보호원에 왔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평소에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절도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이 학생이 나쁜 친구들, 그러니까 소년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 학생의 어떤 주변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상세히 체크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제대로 훈육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요, 바로 학교에서의 생활입니다. 아마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져와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생기부에는 우리 학생의 출석, 지각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굉장히 자주 안 나간다, 무단결석이 많다라고 한다면 가정보호원 판사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학폭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도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건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판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장 큰 특징, 판사님께서 판단을 할 때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는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인법정의 경우에는요, 죄명별로 양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청소년 사건은 그런 양형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말 하세요. 아니, 이런 범죄로 소년원을 가나요? 아니, 이런 범죄로 소년복리심사원에 입소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답변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은요,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도행위라고 하더라도 소년원 갈 수 있고요.
중한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 성범죄 행위도 소년원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정에서 충분히 잘 지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년원에 모두가 다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오히려 성인 법정에서보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죠. 결정전 조사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혼인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 하나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아이가 하려고 했던 걸 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은 가정법원에서 또는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조력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